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지난 시간에 불과 2.7km 둘레의 성묘관이 큰 고구려의 수도라고 이런 제목의 강의를 했었죠. 첫 시간이 유량이 국내성으로 수도로 옮긴 정치적 배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렇다면 국내성은 고구려의 수도가 되기에 얼마나 적합한 환경을 갖고 있는가, 그 중에서도 생태 환경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역사에서 자연환경, 그리고 이것을 생태환경이라는 용어로 바꿔부르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의 역사와 직접 연관된 것은 생태환경입니다. 특히 전 근대의 사회로 가면은 자연과 직접 연관성 속에서 생산물 없기 때문에 생태환경이 더 적합한 것이죠. 집안 지역의 풍수란 용어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용어의 문제인데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집안 그러면은 한자로 국내 그러니까 집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나라 국자가 곧 방도 되고 집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안 그러니까 그것 봐. 역시 집안은 옛날 우리 땅이니까 용어가 남아있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통부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동구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일제시대 때는 이렇게 썼던 겁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는 여러분 왼쪽에서 보는 것처럼 집안이란 글자를 썼고 지금은 모일집자를 써서 집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 집의 안이란 뜻이 아니라 한자말인 거죠. 뜻은 무수 안집이란 단어에서 떼내와서 만든 것이 집안이니까 어루만져서 편안하게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사람이 살기 편안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풍수가 그렇거든요. 풍수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배산 임수형이죠. 좌청룡 우백호 북현무, 그리고 앞에는 내가 흐르고 건너편에는 주작에 있는 것. 현재 한양도 거의 동일하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는 당연히 포근하고 넓고 편안한 느낌을 줘요. 이렇게 쭉 감싸고 흐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성들, 그리고 대부분의 도시들은 다 이런 형국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독특하죠? 국내성에 있는 집안지역 말고도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강계를 거쳐서 평양까지 오지 않습니까? 평양도 제가 가봤는데 굉장히 편하고 부드러운 곳이에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편안하고 부드러운가는 바로 생태환경, 자연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지역, 즉 조선시대 때 한양이죠. 남쪽에 가면 백제의 공주, 부여, 그리고 신라의 경주, 이런 지역이 전부 다 이렇게 편안하고요. 심지어는 바다 건너 일본 열도에도 이런 지형들이 있습니다. 일본 고대사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현재 오사카 근처거든요. 키나이 지방이라고 부르고요. 고대에서는 야마토 지역입니다. 오사카, 나라, 교토, 그리고 아스카가 있어요. 아스카를 제가 82년도에 처음 갔는데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미 우리나라의 부여라든가 경주는 약간씩 변질되어 있는데요. 아스카는 완벽하게 고대 도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이 들어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집안 지역을 보면은 동경 125도 45분에서 126도 30분 사이, 그리고 북위 40도 52분에서 41도 35분. 이거 굉장히 북쪽에 있네요. 그리고 장백산맥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용어상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백두대간과 장백산맥은 다르지만 백두대간이란 용어 속에서 저는 포괄하고 싶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장백산맥에 가진 노룡산맥에 둘러싼 산간 분지 도시다. 이것이 정의인데요. 그리고 겨울에는 북풍을 막아주고 남쪽에서는 압록강이 있으니까 온대 계절풍이 여기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따뜻해요. 중국에서는 보기 드물게 세외 소강남이란 별칭도 갖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것인가는 비교해보면 압니다. 지리 시간에 배우셨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곳은 어디인가? 바로 압록강 상류 끝에 있는 중강진이에요. 중강진 넘어가 임강이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임강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있는 것이 집안입니다. 그런데 집안이 중강진보다 훨씬 살기가 좋고 따뜻해요. 독특한 곳이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수도로 선택한 것입니다. 얼마나 수도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배산 임수라고 그랬었는데 제가 조금 더 살펴볼게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성이죠. 제형으로 국내궁인데요. 이거는 집안시의 서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리고 집안 분지는 사실은 남쪽에는 압록강이 있고요. 그리고 서쪽에서는 통구화가 쭉 환도산부터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부터 오른쪽까지가 10km까지가 전부 다 집안 분지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북쪽에는 바로 우산이 높게 솟아 있기 때문에 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산 너머에 보게 되면 산성화 지역이 있고요. 그 뒤쪽이 바로 그 유명한 환도산성이 있는 환도산이에요. 해발 700m 정도로 아주 장게 퍼져 있는데 정말 대단한 산이죠. 그리고 동쪽에서는 바로 6km 정도 되는데 용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때 용이란 것은 해모수 고주몽을 뜻해요. 고주몽도 돌아가실 때 황룡이 머리를 딛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유리왕도 당연히 용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용산은 당연히 첫 수도도 있고 두 번째 수도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평양 지역에도 용산이 있거든요. 전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동쪽 6km는 용산이라는 산이 가로막고 있고 서쪽은 통과를 살짝 건너게 되면 칠성산이 있는데 그것도 환도산이랑 연결되어 있지만 아주 특별한 산이죠. 그래서 칠성산 밑에도 거분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칠성화 거분군이라고 따로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남쪽이죠. 압록강이 큰 해자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거기서는 따뜻한 바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북한 쪽에 산들이 병풍처럼 딱 포위하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현재 지방 지역은 사방이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동서쪽으로 약간의 통로가 있고 남쪽에는 압록강이 흐르기 때문에 압록강 수로망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접근이 곤란하면서 동시에 대피가 가능한 것이니까 군사적으로 얼마나 유충지인가 알 수가 있죠. 그 지역 전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은요, 오른쪽 하단부에 국내성이라는 네모 글씨가 있죠. 그 국내성 자체를 싸고 도는 방어막도 있지만 환도산성 그리고 사쪽에 관마산성, 관마장 관해죠. 그리고 다시 망파령 산성도 있고요, 폐영자 산성도 있고 오녀 산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겹겹이 산이 있고 산을 활용해서 방어체제가 구축했으니까 사실은 국내성 420여 년의 기간 동안 외적으로부터 침입은 극히 적은 거죠. 이 극히 적은 서너 번의 침입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국내성이 방어 조건이 나쁘다고 그러는데요. 그건 전쟁을 모르는 것이죠. 상대 국가와 비교할 때 중국 지역이라든가 또는 만주 지역에 있었다거나 다른 지역의 나라들과 비교할 때 또는 도시들과 비교할 때 국내성은 거의 완전 모결할 정도로 방어력이 뛰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통의 요지이죠. 압록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근대사에서 특히 고대사에서 특히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 특히 동만주 일대에서는 육로길은 거의 사용 안 되고요. 수로망이 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교통망이 발달하고 물류망이 확장이 된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압록강 수로를 이용하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집안을 출발했을 때 압록강을 쭉 타고 내려오니까 이쪽 신의주 단동이라고 표시되니까 오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바닷배로 갈아타고 바깥으로 나가서 황해로 해서 전 해역과 전 지역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성에 있으면은 내륙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발달된 압록강 수로망을 통해서 주변의 여러 지역과 교류할 수가 있고 외교 관계도 원활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량이 국내성을 첨단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당연히 저는 국내성을 항구도시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사실은 세계 모든 도시들이 항구도시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보면 대부분의 도시들과 특히 수도들은 100% 항구도시입니다. 다만 바닷가에 있는 해양도시냐 아니면은 바다와 강이 만나는 접점에 있는 해양도시냐 그리고 국내성처럼 한가운데 있는 내륙의 하항도시냐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연히 국내성은 하항도시고요. 그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국내성 남쪽 벽하고 압록강이 교차하는 지점에는 부두시설이 있거든요. 한 30m 정도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그때 부두에 돌을 쌓은 수법이 국내성을 쌓은 수법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고구려사 전공자인 손영종 선생은 이것이 고구려 시대에 만들어진 부두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고구려인들은 사실은 토목공학 능력이 뛰어났고요. 많은 다리들을 건설했고 심지어 평양 지역에는 운하까지 건설했습니다. 당연히 국내성은 항구도시로서 부두가 있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살았기 때문에 현재 고고학적 발굴 증거를 보면은 약 3, 4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 주변 지역에서는 부석귀족도 발견이 되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맥족의 문화유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족과 맥족 합해서 예맥족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예는 부여계통이고요. 맥은 고구려 계통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의 학자들은 맥족의 문화유적들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즉 압록강 주변 지역과 홍강 유역이니까 결국 고구려의 수도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 있다는 것이죠. 고문들이 많지 않습니까?
1960년대 중반에 중국 학자들이 조사했는데 약 12,000여 개라고 그래요. 주로 고구려 고분들입니다. 1914년도에 단재 선생이 독립전쟁을 벌이면서 다시 이적을 조사했는데요.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약 10,000여 개 정도의 고분이 있는데 돈만 있으면 몇 개 파볼 수 있을 텐데, 이런 한탄을 하셨죠. 지금도 우리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학자들이 고고학자에 발굴해 보니까 거기서는 많은 유적과 유물들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해드린 것은 주로 압록강에 관한 것이니까 흙으로 만든 그물추라든가 낚싯고리들,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압록강은 물류망, 수로망의 역할과 함께 어업의 공간이 있었구나. 지금도 압록강의 붕어가 굉장히 유명해요.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당연히 홀본부의 사람들이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먼 조선 사람들이겠죠. 여기는 애초부터 우리 민족의 원액이었던 사람들이 거주했던 공간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서울 지역만 하더라도 서울 주변에 구석기 유적, 그리고 본격적으로 신석기 유적이 있으면서 나중에는 여기가 국가 건설되는데 백제 이전에도 나라가 있었죠. 많은 나라가들이 있었고 그 이전에도 역시 원조선의 문명권에 속해 있었던 겁니다.